쿵. 창문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술병이 산산조각났다. 문신으로 가득한 팔을 가진 남자 5명이 내 가게에 들어섰다. 리더로 보이는 반백의 정장 차림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김철수 씨, 마지막 기회입니다. 가게 내놓으세요. 67년생 용띠면 올해 만으로 57세. 이 나이에 병원 신세 지고 싶지 않으시죠? 나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다. 부산 사투리가 절로 튀어나왔다. 아이고, 이 사람들 참. 내가 15년 동안 이 구멍가게에서 얼마나 참았는지 아나? 그들은 비웃었다. 내가 그저 평범한 노인네라고 생각했으니까. 40년 전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12년을 복무했던 나의 과거를 어떻게 알겠는가? 할배, 우리가 누군지 모르시나 본데. 그의 손이 내 멱살을 잡는 순간 15년간 억눌러왔던 본능이 깨어났다. 0.3초. 내 손은 이미 그의 손목 관절을 정확히 꺾고 있었다. 특수부대에서 수천 번 훈련했던 동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아! 비명과 함께 그가 바닥에 쓰러졌다. 나머지 조직원들의 눈이 커졌다. 뭐야 이 할배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평생 숨겨왔던 나의 진짜 정체를 드러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15년 전까지는 대한민국 특수부대 707 특수임무대대 소속 김철수 상사였네. 지금은 그냥 구멍가게 주인 김철수일 뿐이고, 저는 67년생 용띠 부산 출신 김철수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최근 일어난 일을 누군가에게는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40년 전 저는 특수부대 요원이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대대, 흔히 검은 베레모라 불리던 곳에서 12년을 복무했죠. 그 시절의 기억은 항상 제 몸속 깊이 박혀 있었지만 전역 후에는 그저 평범한 노인네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산 변두리 작은 동네에 구멍가게를 차린 건 15년 전입니다. 아내는 10년 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고 아들 내외는 서울에서 살고 있어 자주 보지 못합니다. 손자 녀석만 방학 때 내려와 할아버지랑 몇 주 지내다 올라가곤 하죠. 그 아이가 제 삶의 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멍가게는 철수네라고 불립니다. 아침 6시에 문을 열어 저녁 8시에 닫는 일상이 15년간 변함없이 계속됐습니다. 담배, 라면, 소주, 과자 같은 것들을 팔고 가끔 동네 아이들이 학교 다녀와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오면 하나 더 덤으로 주곤 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가게였죠. 동네 사람들은 제가 군인 출신이란 것만 알 뿐 특수부대 출신이란 사실은 거의 모릅니다. 그저 철수 아저씨, 철수 할배로 불리며 지내왔죠. 가끔 마을 노인정에서 바둑 두고 텃밭에서 채소도 기르고 손자가 오면 낚시도 가고 그런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동네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외지인들이 드나들기 시작했고 제 가게에서 200m 떨어진 상가 건물에 용성기획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부동산 중개와 투자 상담을 하는 회사였지만 동네에선 이 회사가 조직폭력배와 연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온갖 위험천만한 임무를 수행했던 제가 조직폭력배 따위를 두려워할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두려움이 아닌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검은색 외제차들이 주차되기 시작했고 문신이 있는 젊은이들이 담배를 사러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특히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반백의 머리에 항상 정장 차림을 한 사람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은 박용석. 용성기획의 실질적 책임자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담배만 사가던 그가 어느 날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저씨, 이 가게 하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15년 정도 됐네. 혼자 운영하시기 힘드실 텐데 요즘 장사는 어떠세요? 그저 그렇지. 먹고 살만하니 불만은 없어. 그날 이후로 박용석은 종종 가게에 들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이웃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의도가 다른 데 있다는 걸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철수 아저씨, 이 동네가 곧 재개발 들어갑니다. 여기 상가들 다 정리되면 노후에 뭐 하실 계획 있으세요? 별 계획 없어. 그냥 그때 가서 생각해 볼 거야. 아저씨 같은 분들 도와드리려고 우리가 온 겁니다. 가게 정리하실 때 좋은 조건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투, 행동, 눈빛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은 예전에 적진에서 느꼈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직은 직접적인 충돌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네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된 국수집, 30년 된 철물점. 오랜 시간 동네를 지켜온 가게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용성기획과 연관된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섰습니다. 룸살롱, 유흥주점, 도박장으로 의심되는 공간들이었죠. 어느 날 오후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세탁소 주인 김 씨가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철수 씨, 나 이번 주말에 가게 정리하기로 했어. 50년 했으면 충분하지 않나? 갑자기 왜 그러시는데요? 김 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용성 기획 사람들이 자꾸 압박해. 처음엔 좋은 조건 제시하더니 거절하니까 이제는 노골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했어. 어제는 세탁기에 쓰레기를 쏟아붓고 갔어. 경찰에 신고는 해보셨습니까? 해봤지.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고. CCTV도 고장났었고. 철수 씨도 조심해. 자네 가게도 노리고 있을 거야. 그 말이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박용석이 2명의 젊은 남자를 데리고 제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철수 아저씨, 오늘은 다른 이야기 하러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 이 자리가 저희 회사 계획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노후에 편하게 사시라고 시세의 2배를 드릴게요. 어떠세요? 내키지 않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지만 난 아직 가게 팔 생각 없네. 여기서 계속 장사할 거야. 박용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다른 분들은 다 협조적이었는데 고집 부리시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그건 내 문제지. 난 여기서 계속 장사할 거야. 박용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가게 안은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적과 대치했을 때 느꼈던 그 긴장감이 다시 제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창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특수부대에서 사용했던 몇 가지 장비와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작은 노트였습니다. 그 노트에는 훈련받은 기술, 전략, 그리고 심리전에 관한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가게 주변을 더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용성기획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들의 일과 방문객들, 차량 번호,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록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관찰력은 여전히 제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했던 대로 박용석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4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이미 결정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철수 아저씨,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했지. 답은 여전히 똑같아. 난 가게 팔 생각 없어. 박용석은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과자 진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진열대를 밀쳐 과자들이 바닥에 쏟아지게 했습니다. 아이고, 실수했네요. 미안합니다. 그의 눈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자네들이 뭘 원하는지 알겠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그럼 어떤 식이 좋을까요, 할아버지? 우리가 더 설득력 있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박용석의 손짓에 따라 그의 부하 중 하나가 담배 진열대로 다가와 손으로 쓸어버렸습니다. 담배갑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제 일주일 드립니다. 다음에 올 때는 좋은 답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웠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오랜만에 느끼는 전투 준비 상태의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와 맞서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말이죠. 그날 밤 손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곧 방학이라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보통 같으면 기쁜 소식이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런 위험한 때에 손자를 데려올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방학은 서울에서 지내는 게 어떨까? 할아버지가 바빠서.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존심, 제 삶의 터전, 그리고 손자에게 물려줄 제 모습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특수부대원 시절의 김철수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용성기획의 첫 방문 이후로 가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자잘한 괴롭힘이 시작된 겁니다. 하루는 누군가 가게 앞에 쓰레기를 쌓아두었고 또 하루는 가게 셔터에 낙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CCTV를 설치했지만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라 누군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동네가 심상치 않다라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대부분의 이웃들은 저를 걱정했지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용성기획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박용석과 그의 부하들은 이제 거의 매일 가게를 들락거렸습니다. 담배 한 갑을 사면서 몇십만 원짜리 지폐를 내밀고 잔돈은 됐다며 오만한 태도를 보이거나 음료수를 마시다가 일부러 바닥에 흘리고 가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참는 것을 보며 그들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용석이 혼자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그는 평소보다 차분해 보였습니다. 철수 아저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동네를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저씨 가게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상부에서 이 지역 개발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에 큰 상가를 지을 계획입니다. 동네 어르신들 다 편하게 해드렸어요. 아저씨만 고집 부리시니. 박 사장, 내 대답은 변함없어. 난 이 가게를 팔 생각이 없다고.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던 듯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이 드신 분이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에 안 좋을 텐데. 가족들도 있으시잖아요. 그 말에 순간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적의 심리를 파악하는 훈련을 받았기에 그의 말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박 사장, 한 가지만 충고하지. 내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제 목소리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특수부대 시절의 그것으로 돌아갔습니다. 낮고 단호하며 위협이 담긴 어조였습니다. 박용석은 순간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곧 비웃듯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명의 남자는 분명 용성기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철수 씨, 우리 사장님이 한 번 더 만나자고 하십니다. 지금은 피곤해서 안 되겠네. 제가 지나치려 하자 한 남자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반응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몸의 뱀 반사신경이 작동한 것입니다. 손목을 비틀어 그의 손을 떼어내고 상대의 균형점을 무너뜨리는 간단한 기술이었습니다. 남자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뭐야, 이 할배가. 다른 남자가 다가오려 했지만 제 눈빛을 보고는 망설였습니다. 그들도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짓을 하면 단순히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그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에 올라타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특수부대원 김철수의 눈빛이 돌아온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용성기획의 접근 방식이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3명에서 5명의 조직원들이 가게에 들어와 물건을 집어 던지고 진열대를 엎고 냉장고 문을 내리치는 등 직접적인 난동을 부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제 가게 근처에 오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하루는 그들이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병을 깨트리고 담배 연기를 제 얼굴에 내뿜으며 도발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대응하게 만들어 트집을 잡으려는 것이었죠. 할배, 왜 이렇게 고집이야? 이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젊은 조직원 하나가 제 앞에 서서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저 평범한 노인이라 생각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자네들, 시간 낭비하고 있어. 난 끝까지 이 가게를 지킬 거야. 끝까지라. 할배 목숨이 언제까지인데? 그들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웃음소리 너머로 박용석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이 아닌 간편한 차림이었습니다. 철수 씨, 보다시피 우리 친구들이 가게에서 즐기고 있네요. 앞으로 매일 이럴 겁니다. 손님들도 안 오고 물건도 다 망가지고. 그냥 포기하는 게 어떨까요? 박 사장, 자네 내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궁금하지 않나? 뭐, 나이 드신 분들 고집 있으시죠? 아니야. 내가 이 가게를 지키는 이유는 단 하나야. 내 것이니까. 내가 피땀 흘려 일군 것이고 내 기억과 시간이 담긴 공간이야. 자네들이 빼앗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박용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했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힘 있는 자가 이기는 법이죠. 그럼 한번 해보지. 그날 이후로 가게는 더욱 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밤중에 누군가 돌을 던져 유리창이 깨졌고 가게 앞에는 곧 철거라는 낙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깨진 유리창을 치우고 낙서를 지웠습니다. 용성기획의 조직원들은 이제 가게 앞에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 손님들은 거의 오지 않았고 매출은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독하시네. 이러다 가게에 불이라도 날라. 조직원 한 명이 라이터로 장난치며 말했습니다. 제 몸 안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감정 통제력이 아직도 건재했습니다. 불이 나면 우선 너희가 타겠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제 말에 조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에게 제 말은 그저 허세로 들렸을 테니까요.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제 옛 전우 한명수 씨였습니다. 특수부대에서 함께 복무했던 동료였죠. 철수야, 오랜만이다. 명수야, 어쩐 일이야? 소식 들었다. 네가 괴롭힘 당한다고. 누가 그에게 알렸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 출신들은 나름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알지. 너라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혼자서 할 필요는 없잖아. 명수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진열대가 몇 개 부서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참고 있구나. 그래. 아직은. 언제까지? 필요한 순간까지. 명수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함께 임무를 수행할 때도 그랬습니다. 눈빛만으로 서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죠. 연락처 바뀌지 않았지? 그래, 똑같아. 필요하면 연락해. 우리 모두 준비돼 있으니까. 명수가 떠난 후 처음으로 마음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박용석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10명 가까운 조직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철수 씨, 이제 정말 끝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까지만 시간을 드리죠. 내일 아침에는 계약서에 사인하러 오세요. 내 대답은 변함없어. 난 이 가게를 팔지 않을 거야.
박용석은 한숨을 쉬더니 조직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진열대를 향해 걸어갔고 순식간에 가게 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과자, 라면, 음료수 병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냉장고 문이 부서졌습니다. 제가 움직이려 하자 2명의 조직원이 제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박용석이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이 나이에 다치면 회복이 쉽지 않을 텐데. 순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제 손자 민호였습니다. 방학을 맞아 서울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살폈습니다. 15살 소년의 눈에 이 광경이 어떻게 보였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야, 나가 있어. 할아버지, 이 사람들 뭐예요? 박용석이 민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 위험한 빛이 스쳤습니다. 오, 손자분이신가 보네요. 철수 씨, 이제 가족까지 오셨는데 정말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15년간 억눌러왔던 것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자를 위협하는 순간 박용석은 선을 넘었습니다. 민호를 보는 박용석의 눈빛에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손자가 위험에 처한 순간 15년간 억눌러두었던 특수부 대원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민호야, 밖에 나가 있어.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제 눈빛을 보고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저씨, 애 보낼 것 없이 여기서 다 해결합시다. 애까지 보게 하죠.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박용석의 말에 그의 부하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민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꼬맹이, 어디 가려고? 재밌는 거 보여줄게. 그가 민호의 팔을 잡으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몸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수천 번 훈련했던 동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를 붙잡고 있던 2명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민호에게 다가가던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순간 가게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70대 노인이 훈련된 조직원의 손목을 순식간에 제압한 것이니까요. 민호야, 지금 당장 나가. 집에 가 있어.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박용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이 할배가. 다른 조직원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몸은 과거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인질 구출 훈련에서 5명의 적을 제압하던 그때처럼 몸이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목 뒤를 정확히 가격해 기절시키고 2번째 남자의 무릎을 걷어차 쓰러뜨렸습니다. 3번째와 4번째는 서로 부딪히게 만들었고 마지막 한 명은 진열대 파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10초도 채 지나지 않아 5명의 조직원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박용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15년 전까지는 대한민국 특수부대 707 특수임무대대 소속 김철수 상사였네. 지금은 그냥 구멍가게 주인 김철수일 뿐이고. 박용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특수부대. 이봐 박 사장. 내가 15년 동안 참은 건 내가 그런 삶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내 가족을 건드리는 순간 자네는 선을 넘은 거지. 남은 조직원들이 망설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이러고 있지 말고 잡아. 박용석의 명령에 나머지 조직원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특수부대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격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적의 심리를 읽고 환경을 이용하며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은 하나둘 쓰러졌고 마지막에는 박용석만 남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조직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알고 있네. 자네가 부산 남부지역 조직의 간부라는 것도 위에 김영철이라는 보스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박용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그들의 조직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특수부대에서는 정보 수집도 기본이야. 자네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 순간부터 난 자네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네. 사실 명수가 떠난 후 저는 특수부대 시절 연락망을 이용해 용성기획과 그 배우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들 중에는 현직 경찰, 정보기관 요원도 있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네들이 결정할 일이지. 더 이상 내 가게와 가족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난 그냥 구멍가게 주인으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제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시 한 번이라도 시도한다면 다음엔 이렇게 가볍게 끝나지 않을 거야. 박용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쓰러진 부하들을 일으켜 가게를 나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곧 다시 만날 겁니다. 그들이 떠난 후 가게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엎어진 진열대, 바닥에 흩어진 상품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이 오히려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자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 사람들 누구예요? 걱정 마, 괜찮다. 그냥 가게 일로 좀 다툰 거야. 민호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사람들 손목을 꺾는 거 봤어요. 어떻게 그런 걸? 잠시 고민했습니다. 손자에게 과거의 일을 털어놓을 때가 된 것일까요? 민호는 이제 15살 어느 정도는 이해할 나이였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 할아버지는 군인이었단다. 그것도 특별한 군인.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민호에게 제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의 훈련 임무 그리고 전역 후 평범한 삶을 선택한 이유까지. 민호는 놀란 눈으로 듣다가 점점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진짜 액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영화들은 많이 과장됐지.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배웠단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시 오면 어떡해요? 걱정 마. 할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박용석의 마지막 말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들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고 다음에는 더 많은 인원과 더 치밀한 계획으로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옛 전우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명수를 포함해 특수부대에서 함께 복무했던 5명의 전우가 다음날 제 가게에 모였습니다. 모두 60대에서 70대 초반의 나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철수야, 상황이 심각하구나. 명수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제의 난동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들이 누구와 싸우는지 알게 됐으니 더 본격적으로 올 거야. 우리가 도와줄게. 옛날처럼. 특수부대 시절 우리는 하나의 팀으로 수많은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 지금도 그 팀워크는 살아있었습니다. 계획이 필요해. 그들이 다시 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가게 구석구석을 살피며 방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출입구, 창문, 사각지대, 가능한 모든 진입로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작전 계획을 세울 때처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철수야, 우리가 여기 남아서 같이 지킬까?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다만 필요할 때 연락할게. 그들은 각자의 비상 연락망을 확인하고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가게 정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장사를 하는 척했지만 내면은 이미 전투 모드로 전환된 상태였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용성기획의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특수부대 시절 적의 심리를 분석하는 훈련이 지금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 밤 민호를 친구 집에 보낸 후 가게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밤 10시 이미 문을 닫은 시간이었지만 불을 켜둔 채 가게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감이 뭔가 일어날 것을 알려주고 있었으니까요.
10시 반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수는 15명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박용석도 있었고 처음 보는 중년 남성도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그 남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보스, 김영철일 것입니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박용석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김철수 씨,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뒤이어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예상대로 김영철이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대대.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은 몰랐네요. 자네가 김영철인가? 이름까지 알고 계시니 영광입니다. 김영철은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뒤로 조직원들이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김철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개발할 겁니다. 당신의 가게는 마지막 걸림돌이에요. 당신이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건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왔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거죠. 하지만 가능하면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시세의 3배를 드리죠. 어떻습니까? 제 눈은 김영철이 아닌 그의 뒤에 있는 조직원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 사장, 내가 이 가게를 왜 지키려고 하는지 궁금하지 않나? 솔직히 말하면 그다지요. 결과만 중요합니다. 이 가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야. 내 인생의 일부지. 여기서 아내와 함께 보낸 시간, 손자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본 공간이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지. 김영철은 인내심이 바닥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상은 이제 그만하시죠. 결정을 내리세요. 지금 당장. 그 순간 제 손은 이미 카운터 아래에 준비해둔 비상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전우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장치였습니다. 내 결정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네. 난 이 가게를 지킬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영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는지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신호를 받은 조직원들이 일제히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습니다. 예상대로 몇몇은 단검을, 다른 이들은 단타봉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철수 씨.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난 40년 전에도 10명이 넘는 적을 상대로 싸워본 적 있네. 그때는 그들이 실탄을 쏘는 총을 들고 있었지만 김영철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40년 전 이야기를 하시네요. 지금은 70대 노인이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그 말과 함께 저는 미리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카운터 밑에 숨겨둔 버튼을 2번 눌렀고 가게 전체의 불이 순간적으로 꺼졌습니다. 암전 상황, 특수부대의 기본 전술 중 하나였습니다. 뭐야? 불 켜. 어디 있어? 조직원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미 몸을 낮추고 가게 안의 모든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기억한 상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야간 침투 훈련을 수천 번 받았던 경험이 지금 모두 쓰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출입구 쪽에 있던 2명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목 뒤의 신경을 정확히 가격해 의식을 잃게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아직 젊고 힘이 넘치는 그들이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제 경험과 기술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누가 여기 있어? 손전등을 켜는 조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제 위치를 드러낼 뻔했지만 오히려 이를 이용했습니다. 손전등 빛을 따라 그에게 다가가 손목을 비틀어 손전등을 빼앗고 동시에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쪽이다. 남은 조직원들이 소리가 난 방향으로 몰려들었지만 저는 이미 다른 위치로 이동한 후였습니다. 카운터 뒤로 돌아와 미리 준비해둔 연막탄을 작동시켰습니다. 실제 군용은 아니었지만 특수효과용으로 구한 것으로 충분한 연기를 발생시켰습니다. 뭐야 이게?
숨을 못 쉬겠어. 기침이 나와. 연기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는 동안 저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사용하던 것과 같은 모델은 아니었지만 민간용으로도 어둠 속에서 충분히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작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연기와 어둠 때문에 완전히 방향 감각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하나씩 그들에게 접근해 무력화시켰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술은 단순히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힘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목의 특정 부위, 신경이 모인 곳을 정확히 가격해 일시적으로 기능을 마비시키는 기술들을 사용했습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박용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아직 서 있었지만 주위에 있던 조직원 대부분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바로 특수부대의 방식이야. 제 목소리에 박용석이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날로 그의 목덜미를 정확히 가격했고 그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김영철뿐이었습니다. 그는 가게 구석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고 있었는데 야간 투시경으로 확인해보니 권총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김철수, 어디 있는지 알아. 나오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권총. 이것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조직폭력배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배경이 생각보다 더 위험하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안의 선반과 진열대를 이용해 소리 없이 김영철의 뒤로 접근했습니다. 그가 앞을 주시하고 있는 사이 뒤에서 재빠르게 팔을 제압해 총을 빼앗았습니다. 뭐? 김영철이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그의 팔은 등 뒤로 고정된 상태였습니다. 권총은 제 손에 들려 있었고 김영철의 목에는 제 팔이 단단히 감겨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특수부대에서는 목을 부러뜨리는 법도 배웠으니까. 김영철의 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가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안에 있는 사람. 무기를 버리고 나와라. 경찰. 제가 비상 버튼을 눌렀을 때 전우들이 경찰에 신고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김영철 선택해. 경찰에 잡히든지 아니면 내 제안을 들어보든지. 뭔 제안인데? 이 가게와 주변 지역은 건드리지 마. 그럼 권총은 경찰이 오기 전에 처리해주지. 당신이 불법 총기 소지로 감옥에 가게 되면 조직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잖아. 김영철의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여기는 건드리지 않겠다. 약속하나? 약속한다. 저는 그를 놓아주고 재빠르게 권총의 탄창을 분리한 후 그의 품에 다시 넣어주었습니다. 그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빨리 뒷문으로 나가. 10초 줄게. 김영철은 망설임 없이 뒷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가 사라진 직후 저는 가게 전기를 복구시켰습니다. 불이 들어오자 바닥에 쓰러진 조직원들과 아직도 연기가 맴도는 가게 내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널브러진 조직원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 전우 중 한 명인 정민호가 경찰 제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현직 경찰서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눈빛을 교환했고 그는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게를 습격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경찰들은 의식을 잃은 조직원들을 체포해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박용석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김영철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민호 서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철수, 40년 전 모습 그대로더군. 아직도 실력이 녹슬지 않았나 보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니까. 그런데 김영철은 알아. 모른 척할게.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해. 난 공직자라서. 고맙네, 민호. 그가 떠난 후
가게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엉망이 된 내부를 둘러보니 많은 것이 부서지고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본래의 제 모습을 되찾은 느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가게에 도착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깨진 유리, 엎어진 진열대, 바닥에 흩어진 상품들. 모두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문득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동네 주민들이 몇 명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수 씨, 도와드릴게요. 세탁소 김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뒤로 더 많은 이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 모두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어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차가 왔다 갔더라고요. 그 용성 기획 사람들이 잡혀간 것 같던데. 그럼 이제 우리 동네는 안전한 거죠? 네, 이제 안전합니다. 함께 가게를 청소하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특수부대 시절의 기술을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필요하다면 언제든 그 모습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가 학교를 마치고 가게에 들렀습니다. 이제 가게는 거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그 사람들이 다시 올까요? 아니, 이제 오지 않을 거야. 민호는 조금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정말로 특수부대에서 배운 걸로 그 사람들을 모두 물리치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특수부대에 있을 때는 언제든 필요할 때 자신의 기술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되 결코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교훈을 배웠단다. 어제 있었던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알겠니? 민호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특수부대 전우들이 가게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제의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고 각자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명수가 술을 한 잔 따르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지 않았나? 그래,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가벼워졌어. 우리는 옛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과거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때는 말이죠. 일주일 후 용성기획 사무실은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동네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가게는 예전처럼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고 저는 다시 평범한 구멍가게 주인 김철수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경외심과 존경이 섞인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어제의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수부대 출신 할아버지가 조직폭력배와 맞서 싸워 이겼다는 이야기가 동네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뜻밖의 방문객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김영철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왔고 평소와 달리 격식 없는 차림이었습니다. 김철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경계하면서도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무슨 일로 왔지?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김영철의 말에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그가 한 약속이라면 이 지역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찾아와 이야기할 정도의 일일까요? 설명해보게. 우선 이걸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김영철이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권총 탄창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분리해서 몰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주머니에서 이걸 빼갔더군요. 역시 특수부대 출신답습니다. 그래서 총은 처분했습니다. 증거가 없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조직 내에서도 결정이 났습니다. 이 지역 개발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은 적의 말을 쉽게 믿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왜 그런 결정을 했지?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박용석과 다른 조직원들이 체포되면서 우리 조직의 활동이 경찰의 감시를 받게 됐습니다. 게다가 김영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신과 당신의 전우들이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707 특수임무대대 출신들이 이 지역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죠. 특히 정민호 경찰서장이 당신의 전우라는 것도요. 아, 그래서였군요. 저희의 배경을 알아보고 겁을 먹은 것입니다. 특수부대 출신들의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광범위했고 특히 정민호가 현직 경찰서장이라는 점이 그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김영철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도 군인이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었죠. 그날 밤 당신과 맞서면서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당신과 비슷한 나이였을 텐데 그분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의외의 고백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김영철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완전한 끝은 아닙니다. 그의 말에 다시 긴장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박용석은 곧 보석으로 풀려날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조직의 결정과 상관없이 그가 독자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고해 주는 건가? 일종의 빚갚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내 목숨을 살려줬으니까요. 권총만 발견됐어도 저는 감옥에 가야 했을 테니까. 김영철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남기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조심하세요, 상사님. 그가 떠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용석의 보복.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적인 경고를 받으니 더욱 현실감이 느껴졌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저희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전우들에게 연락해 김영철의 방문과 경고에 대해 알렸습니다. 정민호 서장은 박용석의 석방 일정을 확인해 주었고 다른 전우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도움을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예상대로 일주일 후 박용석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정민호의 연락을 받고 더욱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가게에 추가 CCTV를 설치하고 민호에게는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박용석의 첫 움직임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석방된 지 이틀 만에 제 가게 주변을 배회하는 그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혼자였고 차를 멀리 세워두고 도보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 정찰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밤 가게를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따라오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특수부대 시절 배운 대로 저는 일부러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골목 중간쯤에서 저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멈췄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어둠 속에 박용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철수 씨. 박 사장, 거기까지 하면 돼. 이제 끝내러 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난 모든 걸 잃었어요. 조직에서의 위치, 명예, 돈. 모두 당신 때문이죠. 그건 자네 선택의 결과야. 내 가게와 가족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야.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죠? 저는 복수하러 왔습니다. 박용석이 방망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쉽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방망이가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고 균형을 잃은 박용석은 앞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박 사장, 그만두게. 자네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닥쳐. 당신 같은 늙은이가 운이 좋았던 거라고. 그는 다시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계산된 동작으로 공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눈에는 느리게 보였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몸은 나이가 들어도 그 반응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공격에서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확한 지점을 가격해 일시적으로 신경을 마비시키는 기술을 사용했고 박용석의 손에서 방망이가 떨어졌습니다. 뭐? 이게
그의 팔이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박용석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박 사장, 이제 그만하고 새 출발을 하게. 자네는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당신이 무슨. 그때 골목 입구에서 차 헤드라이트가 비춰졌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정민호 서장이 내려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아무 일도 없네, 민호야. 박 사장과 잠깐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뿐이야. 정민호는 상황을 파악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용석 씨, 보석 조건에 폭력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박용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보석 조건을 어기면 즉시 다시 수감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방망이는 왜 들고 있었습니까? 그게. 정민호가 박용석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박용석 씨, 지금 체포하겠습니다. 보석 조건 위반으로 다시 수감될 겁니다. 박용석은 저에게 마지막 원망의 눈빛을 보냈지만 저항 없이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난 후 정민호가 제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철수? 응, 괜찮아. 그런데 어떻게 알고 왔어? CCTV 시스템에 알림 기능을 넣어뒀어. 박용석이 이 근처에 나타나면 내 휴대폰으로 알림이 가게 말이야. 역시 자네다운 대비군. 자네가 가르쳐준 거잖아. 항상 한 수 앞서 생각하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복잡했습니다. 박용석의 눈에 비친 원망과 절망. 그가 저를 증오하는 것은 당연했지만 어쩐지 그를 완전히 적으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도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에서 꽤 오래 살았던 할머니였습니다. 철수 씨, 요즘 동네가 많이 평화로워졌어요. 다 철수 씨 덕분이라는 이야기가 돌던데 진짜예요? 아닙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래도 철수 씨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건 진짜죠? 손자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던데. 이야기가 퍼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이제는 동네 사람들 모두가 저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멋있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든든해요. 할머니가 떠난 후 계속해서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가게를 찾았고 대부분이 건네는 인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존경의 눈빛, 감사의 말. 익숙하지 않은 대우에 어색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뜻밖의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상인회 회장과 몇몇 상인들이 함께 왔습니다. 김철수 씨, 우리가 제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제안인가요? 동네 자율방범대를 새로 조직하려고 하는데 철수 씨가 대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철수 씨 같은 분이 계시면 우리 동네가 훨씬 안전해질 것 같아서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으로서 제 기술과 경험을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저 구멍가게 주인일 뿐인데. 철수 씨,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동네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고민 끝에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것들을 이제는 지역사회를 지키는 데 사용할 수 있다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손자 민호가 학교를 마치고 가게에 들렀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친구들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할아버지가 동네를 지키는 영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 듣지 마라. 할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이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정말 멋있어요. 특수부대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이제는 동네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민호의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제가 영웅으로 비춰지나 봅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민호야, 영웅이 되는 건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외로운 일이란다.
그것보다 사람들을 돕고 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해. 알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할아버지는 제 영웅이에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일어난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요. 특수부대 시절의 기억들, 평범한 구멍가게 주인으로 살았던 15년, 그리고 이제 동네 자율방범대장으로서의 새로운 역할.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70대에 접어들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문득 특수부대 시절 임무 수행 중 야영하던 밤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별을 보며 내일을 생각했었지요. 세월은 흘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저, 특수부대원 김철수가 살아있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를 포함해 동네 주민 10명으로 구성된 방범대는 매일 밤 2시간씩 동네를 순찰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범죄 예방 차원이었지만 점차 활동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며 지역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죠. 특히 저는 제 경험을 살려 방범대원들에게 기본적인 호신술과 위기 상황 대처법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특수부대에서 배운 고급 기술이 아닌 일반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습니다. 방범대원들은 열정적으로 배웠고 동네는 점점 더 안전해졌습니다. 철수 씨, 우리 동네가 요즘 뉴스에 나온 거 보셨어요? 어느 날 방범 활동 중 김 씨가 말했습니다. 뉴스예요? 네, 범죄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소개됐더라고요. 자율방범대 덕분이라고 하더군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할 때도 이런 보람을 느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 동네, 내 이웃들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특별한 손님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장교였습니다. 김철수 상사님 맞으십니까? 그렇더만 자네는? 저는 현재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근무 중인 박준호 대위입니다. 놀랐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부대에서 현역 장교가 직접 찾아오다니요. 무슨 일로 오셨소? 사실 최근 상사님의 이야기가 부대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0대의 전 특수부대원이 조직폭력배와 맞서 싸워 이겼다는 소식이요. 어떻게 그런 소식이 부대까지 전해졌는지 의아했습니다. 아마도 정민호나 다른 전우들을 통해 알려진 모양이었습니다. 부대장님께서 상사님을 초청하고 싶어 하십니다. 후배들에게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대 초청이라. 40년 만에 다시 그곳을 방문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도 보람찼던 시기였으니까요. 영광이지만 내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상사님의 경험은 우리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전역 후에도 그 정신과 기술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시는 모습이요. 고민 끝에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다음 주에 하루 휴가를 내고 부대를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손자 민호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특수부대에 초청받았다고요? 와, 정말 멋있어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군사시설이라 일반인은 출입이 제한된단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잘 듣고 와서 들려줄게. 할아버지, 제가 다음 달에 진로 발표를 해야 하는데 저도 특수부대원이 되고 싶다고 발표해도 될까요? 민호의 말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물론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특수부대원의 삶은 결코 쉽지 않으니까요. 민호야, 그건 내가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야. 멋있어 보이지만 그만큼 힘들고 위험한 일이기도 하단다. 알아요. 하지만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주 드디어 부대를 방문하는 날이 왔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찾은 부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최신 시설과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젊은 대원들의 모습도 제 시절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결연함과 의지는 똑같았습니다.
강당에서 약 100명의 대원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내 편안한 마음으로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훈련과 임무, 그리고 최근 있었던 조직폭력배와의 대치 상황까지. 여러분, 특수부대원의 정신은 단순히 군 복무 기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여러분의 일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70대의 나이에도 40년 전 배운 기술과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대원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존경과 호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술은 오직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약자를 지키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하지요. 그것이 진정한 특수부대원의 사명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대원들이 개인적인 질문을 하러 다가왔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며 문득 제가 이들의 할아버지 뻘이라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나누는 특수부대원으로서의 유대감은 세대를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부대장이 직접 저를 오찬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제 경력에 대해 알고 있었고 특히 최근의 전설적인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어 했습니다. 상사님, 솔직히 말해서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과장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70대 노인이 수십 명의 조직폭력배를 상대했다니.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 전우들의 도움도 있었고 그렇게 많은 수를 상대한 것도 아니었죠. 그래도 충분히 놀라운 일입니다. 상사님 같은 선배가 계시기에 우리 부대의 전통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대를 떠나기 전 현재 훈련 중인 대원들의 모습을 잠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땀 흘리는 모습에서 제 젊은 시절이 겹쳐 보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의 시간, 그리고 최근의 사건들.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동네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우리 동네의 영웅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방범대원들과 동네 주민들이 제가 부대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작은 환영회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철수 아저씨, 어떠셨어요? 부대 방문은? 좋았네. 옛날 생각도 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영회까지 준비해 주시고. 민호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어땠어요? 젊은 특수부대원들 만나셨어요? 그래, 다들 훌륭한 젊은이들이더라. 너도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면 언젠가 그들처럼 될 수 있을 거야. 환영회는 동네 슈퍼마켓 앞 작은 광장에서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이 각자 음식을 가져와 나누며 저에게 부대 방문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이내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문득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영철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묘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사진들, 제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제 모습, 전우들과 함께한 순간들. 지나간 세월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15년 전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는 평범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특수부대원으로서의 정체성은 뒤로하고 그저 구멍가게 주인으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조직폭력배와의 사건, 동네 자율방범대 활동, 그리고 부대 방문까지. 70대의 나이에 제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김철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라뇨. 전 그냥 철수 아저씨면 됩니다. 아, 말씀 안 들으셨나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 김철수 선생님으로 소개드리려고 했습니다. 안전교육이요? 네, 요즘 학교폭력이나 납치 같은 위험에 대비해서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가르치고 싶은데 철수 아저씨처럼 경험 많으신 분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한다.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렇게 제 역할은 또 하나 늘어났습니다. 구멍가게 주인, 자율방범대장, 그리고 이제는 학교 안전교육 강사까지. 몇 개월이 지나고 동네는 더욱 안전하고 화목한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덕분에 범죄율은 현저히 낮아졌고 이웃 간의 유대도 강화되었습니다. 제 가게는 여전히 운영 중이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구멍가게가 아니라 동네의 중심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70대 특수부대 출신 노인, 동네의 수호천사가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웃들의 권유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인터뷰 마지막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조직폭력배와 맞섰을 때 두렵지 않으셨나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 마이너스 제 가게, 손자, 이웃들 마이너스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책임감과 사명감입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게 되었고 인근 지역에서도 자율방범대 조직에 관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제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기 위해 몇몇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학교 숙제를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내 인생의 롤모델에 대한 글을 써야 하는데 할아버지에 대해 쓰고 싶어요. 그래. 할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아니에요. 할아버지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진짜 용기가 뭔지 알고 싶어요. 손자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고 많은 실수와 후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손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찼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구나.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 빛나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0년이 넘는 제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충만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특수부대원으로서, 구멍가게 주인으로서, 그리고 이제는 동네의 수호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거쳐 이제야 진정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박용석이 그날 밤 제 가게에서 난동을 피우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사건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실패나 위기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오늘도 무사히 지나간 하루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 동네와 사람들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진정한 특수부대원의 정신이 아닐까요? 임무는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